네, 5.18 민주운동과 군사 독재의 연장입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나 웹툰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5.18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5.18 운동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서 우리가 자세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다입니다. 자, 12.6 사태가 발생을 해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을 했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자,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12.6 사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2.6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냐? 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뒤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죠. 자, 이때 당시에는 이 최규하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유신체제 내에서 있었던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유신헌법이 이때 박정희가 죽으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전두환 때까지도 일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최규하가 선출이 되었던 게 바로 1979년 12월 6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최규하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과단성이 좀 적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본인이 모든 통수권을 책임지지 않고 이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게 되면서, 당시에 이 위기의 상황에 모든 통수권을 누가 가져갔냐? 바로 이 군부 세력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군인 세력으로서 힘을 키우게 됐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혼란한 시기에 이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게 바로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 6일에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바로 6일 뒤인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군인들은 본인들이 유신헌법 체제를 계승을 하고요, 그리고 군사 독재를 이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자, 1979년 12월 12일이면 이때가 언제냐면 종강을 했을 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각자 고향에 내려갔었는데, 자, 1980년 봄에 이제 학생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유신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서울의 봄. 이 서울의 봄은 당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프라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프라하의 봄을 모티브로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거고요. 서울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던 대학생들이 서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서 개최를 하면서 계엄 철폐, 유신헌법 개정 등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혼란을 빌미로 신군부가 정치 표면에 등장할 것을 우려해서 자진해산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뭐 학생 대표를 체포하는 등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1980년 5월 17일이다. 이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엄 전국 확대에 항의를 했던 유일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제 광주라고 하는 도시죠. 자, 이 광주에서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게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주에서는 계엄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신군부는 공수부대까지 동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학생과 시민들을 대거 잡아들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만행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해버려요.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이때 당시에 정말 헬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부 시민이 경찰서와 군부대 무기로 습격을 해서 무장을 해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맞섰는데, 이러한 계엄군, 이러한 이제 시민군에 대해서 계엄군이 굉장히 강하게 탄압을 하고요. 언론까지 통제를 하면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가기까지 해요. 이러한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언론은 보도를 했냐면, 해외에서는 한국 정부는 여기 광주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원인을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왜곡했다. 그러니까 이 폭도라고 지칭을 한 것 자체가 공산주의 선동에 넘어간 폭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서울에서는 정말 폭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당시 언론, 교통 이런 것들 다 통제를 하면서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히 몰랐던 게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름의 질서까지 지키면 이런 시민 공동체의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하는 게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무기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평화적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정부에서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겠죠.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 어떤 것이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신군부의 불법적 정권 탈취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의가 되겠죠. 두 번째 의의로는 6월 민주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6월 민주항쟁 우리가 다다음 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런 전두환 정부의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행위들을 미국이 눈 감아준다라고 하면서 당시 반미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반미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담았던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나중에는 다 눈에 벗겨지게 됐죠, 다행히. 그래서 관련된 기록물이 그 의미와 가치가 인정되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의의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당시에 전두환 정부는 이런 5.18 민주운동을 무력으로 억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전두환 등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북보위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때 국가 권력을 장악할 때 박정희 때와 비교를 해서 잘 기억을 해두라고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두 개의 기구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했죠. 전두환 때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삼천교육대. 그래서 이거는 군부대 내에 있던 교화기관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실제로는 당시 명문상으로는 깡패나 마약 사범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만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대하는 이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두드려 때리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공포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삼천교육대라는 걸 운영하기도 했고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폐합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집권 준비를 마쳤던 전두환은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우리 봤던 기구죠. 박정희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었어. 그래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국민적인 반발 그리고 국제 여론이 좋지 않자 자신의 이러한 선출을 바꾸고 유신헌법의 일부를 고쳐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선출이 되어서 7년 단임에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는 이런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에서 6년 단임에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을 했는데, 이 전두환 정부 때는 7년 단임에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그래서 이런 바뀐 헌법에 따라서 전두환 다시 대통령이 된 게 1981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민주화운동도 다 억압을 하고 본인이 다양한 국가 권력 기구를 만들고 활용을 하면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러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았고요. 다양한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을 조금 무마시키고자 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유화 정책. 그러니까 본인 정권의 폭력성을 감추려고 생활이나 문화나 이런 면에서 이제 유한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하고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을 자율하면서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고 뭐 추가적으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좀 풀어주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조금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민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너네 뭐 축제 같은 거 해라, 스포츠 이런 거 봐라, 영화 봐라, 너 재밌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고 정책들을 펼치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또 다시 굉장히 잔인한 이런 국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반대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활발히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뭐 고문수사도 했고요. 그리고 금강산댐 사건이란 걸 조작을 해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뭐 북한에서 금강산댐에 많은 물들을 한 번에 방류하면은 뭐 물폭탄이 될 거다.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물폭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국민적인 성금도 굉장히 많이 걷어가서 평화의 댐을 건설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금감산 댐 사건 이거는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이런 사회적인 본인의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억제하려고 했던 그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과장 및 날조한 사건으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굵직한 사건을 겪고도 그 이후에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거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부분은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